내 금쪽 같은 아들이 어찌하여 저 집 담벼락 넘어 머슴놈을 빼다 박았단 말이냐. 대대손손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 권진사댁. 황금용이 품으로 날아드는 화려한 태몽을 꾼 뒤 어렵사리 얻은 3대 독자.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에 기이한 일이 시작됩니다. 비단옷을 입혀놔도 흙바닥을 뒹굴고 산의 진미를 놔두고 부엌에서 누룽지를 훔쳐 먹는 도련님. 반면 담 너머 노비의 아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현의 글을 줄줄 외웁니다. 이 기막힌 운명의 뒤바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마님, 이 집 지붕에 앉아 있어요. 할 황금용이 저기 초가집 굴뚝에 처박혀 울고 있습니다. 복을 도둑 맞으셨단 말입니다. 10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사내의 마지막 저주. 그것이 두 아이의 운명을 뒤바꾸었습니다. 지독한 가문의 업보, 그 소름 돋는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광주 고을에는 대대손손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권씨 가문, 세간에서는 권진사댁이라 부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권진사의 본명은 권상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조참의를 지냈으며 할아버지는 의정부 자참찬회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집안 대청마루에는 역대 조상들의 관직을 새긴 목판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방문객이 그것을 보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들 하였습니다. 권진사의 집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는 붉은 칠을 한 현판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노비 2명이 항상 꼿꼿이 서서 행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채와 안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안채 뒤편 후원에는 연목과 정자가 있어 봄이면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는 오랫동안 단 하나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 문제였습니다. 권진사 내외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권진사의 어머니, 즉 집안의 안주인 이씨 대마님은 며느리 윤 씨를 볼 때마다 한숨을 몰아쉬었고 안방에는 늘 삼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본래 경주 윤 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용모가 단아하고 몸가짐이 정숙하여 권진사 댁에서 청금같이 맞아들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고 달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으니 아무리 집안 가세가 넉넉하고 남편의 사랑이 깊어도 그 심사는 참으로 무겁고 쓸쓸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 청수를 떠다 놓고 두 손을 모아 빌었고 절을 찾아가 백일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해 봄에는 멀리 지리산 산신 사당까지 찾아가 손이 닳도록 빌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권진사댁의 높고 기다란 담벼락 바로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권씨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노비, 칠성의 집이었습니다. 칠성은 권진사댁에 딸린 솔거노비로 대대로 이 집안 땅을 일구며 살아온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법 살만하던 양민이었다고 하나 어찌된 영문인지 수대 전부터 권씨 집안의 노비로 살아왔습니다. 칠성 자신도 그 연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칠성의 아내는 복례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복이 많은지는 알 수 없었으나 타고난 눈치가 빠르고 입심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복례는 권진사댁 안채에도 드나들며 허드렛 일을 거들었는데 그 덕분에 안채 마님들의 내밀한 사정까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집은 권진사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습니다. 초가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려 비가 오는 날이면 바가지로 빗물을 퍼내야 하였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지프로 엮은 이불로는 아무리 덮어도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복례는 언제나 씩씩하였으며 굽는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의 증조할머니가 나타나 복례의 손을 꼭 쥐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례야, 너는 이미 태안의 씨앗을 품었느니라. 그 씨앗이 담 넘어 집의 기운을 먹고 자라나니 그 기운을 내 것으로 거두어 들여야 할 때가 왔다. 복례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복례는 안채로 윤씨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윤씨 마님은 마루에 앉아 술을 놓다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열해 넘게 아이 소식 없이 지내온 터라 누군가 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귀가 쫑긋해지는 것이 마님의 습성이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소인이 꿈에서 황금빛 여의주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려는 찰나에 소인이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의주가 소인을 지나쳐 마님 댁 쪽으로 흘러가더이다요. 소인이 그걸 보고 번쩍 잠에서 깨었는데 왠지 그 꿈이 마님께 드려야 할 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요. 윤씨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비의 꿈 이야기를 굳이 믿을 이유가 없었으나 10년 넘게 아이를 기다려온 절박함이 그런 이성적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마님께 드리고 싶습니다요. 꿈을 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소인의 증조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방식인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마님께 그 꿈 이야기를 모두 드리면 꿈의 기운이 마님께 옮겨간다고 하였습니다요. 그 증표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요. 복례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들국화 꽃잎을 말린 것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실이 촘촘히 감긴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이 갸륵하구나. 복례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윤씨 마님은 생전 처음 보는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윤씨 마님은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오색 구름이 물결치듯 흘렀고 하늘은 맑고 높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는데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금빛, 아니 황금빛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 눈부신 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황금색 비늘이 온몸을 덮은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용의 몸통은 구름 10개를 넘기고도 남을 만큼 길었고 수염은 은빛으로 빛나며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용의 눈은 붉은 홍옥처럼 빛났고 입에는 진짜 여의주가 물려 있었습니다. 여의주 안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꽃이 어찌나 맑고 고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황금용은 서서히 하강하더니 윤씨 마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용이 여의주를 윤씨 마님의 품에 떨어뜨리는 순간 윤씨 마님의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는 느낌, 씨앗이 흙에 닿아 뿌리를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황금용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포효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울리는 것 같았고 구름이 모두 사라지며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 하늘 위에 우뚝 서 있는 용의 모습을 윤씨 마님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습니다. 윤씨 마님은 꿈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땀이 흥건하였지만 그것은 무서운 땀이 아니라 무언가 충만함에서 비롯된 땀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가만히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꿈을 꾼 지 한 달이 지나자 윤씨 마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고 냄새에 예민해졌으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조심스럽게 고하였습니다. 마님, 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권 진사댁은 그날로 잔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태기였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며칠 후 담 너머 칠성의 집에서도 복례가 같은 의원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이 10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음력 10월 열일의 날 새벽 권 진사댁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며 외쳤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사내 아이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권 진사는 사랑채에서 벌떡 일어났고 대마님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담 너머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의 집에서도 같은 시각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권 진사댁 사람들은 담 너머 소리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노비집 자식도 같은 날 태어났나 보네. 누군가 한마디 했고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처음 안아든 유모, 경험 많은 노파 귀덕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면 당연히 보들보들한 피부와 무른 손발을 가져야 하는데 권 진사댁 도련님의 손바닥은 이미 두꺼웠고 손마디는 마치 오래 일을 해온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눈매도 아기다운 순함이 없었습니다. 갓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눈빛이 매서웠고 표독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귀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불길한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속으로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며 아이를 마님 품에 안겨드릴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 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권세민이라 지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 칠성은 아들의 이름을 개똥이라 하였습니다. 노비 자식은 험한 이름을 가져야 잘 큰다는 믿음에서였습니다. 권 진사댁에서는 세민이 태어난 날부터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강보도 최고급 명주로 짓고 돌이 되면 돌잡이 상을 넘치도록 차렸습니다. 세민은 돌잡이에서 붓도 잡지 않고 책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결국 붓 대신 방망이를 집어들었고 귀덕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3살이 되어 서당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때 훈장이 세민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민은 책상 앞에 앉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억지로 앉혀놓으면 어느새 마당으로 내려가 흙 속을 파헤치거나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이 되자 세민의 이상한 버릇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윤씨 마님이 안방에서 나와보니 세민이 새로 지어준 비단 도포를 벗어 던져두고 헌 삼배 적삼만 걸치고 마당 한편에 쭈그려 앉아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노비 아이들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얼굴이 빨개져 달려가 세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민은 윤씨 마님이 자기 팔을 잡아당기자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 나 구슬치기 할 거야.
그 눈빛이 어찌나 거칠고 강한지 윤씨 마님은 잠시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귀한 집안 도련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7살이 되자 세미는 음식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가 상 위에 가득해도 세미는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이 눌어붙은 가마솥에서 긁어낸 누룽지를 훔쳐먹거나 부엌 들보 위에 말리는 생선을 몰래 떼어 먹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귀덕이 세민을 부엌에서 발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옷에 생선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맨발로 서 있는 도련님을 볼 때마다 귀덕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삼신할매, 이 도련님이 어찌 된 것입니까? 10살이 되어서도 세미는 그를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훈장이 3명이나 바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떤 훈장은 세민이 천자문 한 글자를 외우는데 반달이 걸렸다고 하였고, 어떤 훈장은 세민이 글씨를 쓰다가 붓을 집어던졌다고 하였습니다. 대마님 이씨는 방에 혼자 앉아 벽만 바라보았고, 권 진사는 사랑채에서 한숨을 쉬다가 결국 술로 밤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면 담 너머 칠성의 아들 개똥이는 달랐습니다. 개똥이는 누더기를 입고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집신의 새끼줄로 발을 감고 여름이면 맨발로 밭을 달렸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 보리밥에 된장국이 끼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개똥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 눈이 맑고 고요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왠지 모를 경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개똥이가 5살 되던 해 어느 날 칠성이 들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니 개똥이가 돌멩이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가까이 가서 보니 놀랍게도 글자였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는 글자를 개똥이는 스스로 깨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천자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았겠느냐 물으니 개똥이는 그저 꿈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그 뒤로도 스스로 글을 익혀나갔습니다. 서당에 다닌 적도 없고 책을 가진 적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구해온 종이 조각이나 버려진 책장을 주워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권 진사댁 훈장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찢어진 사서 3경 한 장을 꺼내 들고 와복내에게 보여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복내는 그를 몰랐으므로 대답할 수 없었고 개똥이는 그날부터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혼자 머리를 굴려 뜻을 풀어나갔습니다. 7살이 되자 개똥이에게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똥이가 흙바닥에 글자를 쓸 때면 그 글자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격한 것이 칠성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웃 노비 막동이도 담 밖에서 그 빛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개똥이가 쓴 글자 위에 희뿌연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꼭 달빛이 그 글자만을 골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가서도 개똥이는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면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쓰거나 돌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산새들이 개똥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어떤 날은 여우 한 마리가 멀리서 개똥이를 바라보다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산에 사는 이들은 개똥이를 신동이 혹은 글 귀신씬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똥이가 10살이 되던 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권 진사는 사랑채 앞마당을 거닐다가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듣다가 권 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담벼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읽는 것은 논어였습니다.
그것도 막히거나 틀리는 법 없이 유창하고 또렷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읽고 있었습니다. 권 진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에 서당을 다니는 아이가 있었던가? 권 진사는 담벼락을 돌아 칠성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편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앉은 아이였습니다. 권 진사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마, 코의 선, 턱의 윤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하였습니다. 사랑채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권복래 대감의 영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려진 그 영정과 지금 흙바닥에 앉아 논어를 읽는 이 누더기 아이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고 맑은 눈이 권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이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몸가짐이 얼마나 반듯한지 누더기를 걸친 노비의 아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권 진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걸어오면서 권 진사의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안의 몰락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사람은 윤씨 마님이었습니다. 세미는 10살이 넘어서도 글 한 줄 못 외웠고 성격은 갈수록 사나워져서 노비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이상 훈장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권 진사는 집안의 이 사태를 두고 깊은 침묵 속에 잠겼고 대마님 이 씨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윤씨 마님은 마지막 방도로 무녀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보통 무녀가 아니었습니다. 팔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충청도 어느 산골에 사는 눈먼 무녀, 사람들은 그녀를 맹파라 하였습니다. 맹파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대신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기운과 영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집안의 이변을 알아챈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맹파는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10살쯤 된 어린 여자아이가 그녀의 손을 이끌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맹파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눈 위에 흰 천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묵직한 무쇠방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맹파가 권 진사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를 들어 공기를 맞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왜요? 하고 묻자 맹파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집 냄새가 이상하다. 용의 냄새가 나야 할 곳인데 용은 없고 진흙 냄새만 가득하구나. 맹파는 사랑채, 안채, 후원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걸으면서도 맹파의 코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벼락 가까이 다가서자 맹파가 갑자기 방울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쨍그랑 무쇠방울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있다. 여기 있다. 맹파가 담벼락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이 집 지붕 위에 앉아 있어야 할 용이 저기 초가집 굴뚝에 처박혀 있구나. 이 집이 품어야 할 기운이 담 하나 너머에서 연글고 있구나. 누가 기운을 빼앗아 갔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이 집이 기운을 잃어야 할 운명이었느냐. 윤씨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맹파는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한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윤씨 마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 집에는 깊은 빚이 있다. 100년도 넘은 빚이다. 오늘 밤 내가 그 빚의 내력을 들려줄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야기는 100년도 더 전 조선 중기 선조 영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이 고을에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씨 가문, 권진사의 증증조부인 권복래 어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씨 가문이었는데 이들은 노비가 아니라 엄연한 양민 농부였습니다. 갑씨 가문의 조상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인물은 고을 안에서도 손꼽히는 분홍이었습니다. 논밭이 수십 맞이기에 소 10마리, 말 5마리를 가진 살림이었으니 어지간한 양반집 못지않게 풍요로웠습니다. 갑돌이와 권복래는 같은 고을 사람으로 어릴 때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권복래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반면 갑돌이는 여전히 농사꾼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었으나 권복래의 세도가 커질수록 갑돌이의 땅이 탐났습니다. 갑돌이의 논밭은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고 물길도 좋아 흉년에도 풍년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권복래는 처음에는 그 땅을 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돌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며 팔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권복래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어느 해 봄 권복래는 고을 현감에게 은밀히 청탁을 넣었습니다. 갑돌이가 지난 흉년에 곡식을 감추고 나라에 바칠 세금을 횡령하였다는 모함이었습니다. 현감은 권복래의 말을 믿고 갑돌이를 잡아들였습니다. 갑돌이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미 권복래가 증인을 매수하고 서류를 조작해 두었으니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갑돌이는 형틀에 올려져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장 80대에 무릎이 꺾이고 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갑돌이는 끝까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갑돌이는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 집안의 재산은 모두 관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논밭도 소도 말도 창고 속 곡식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귀양을 가던 길에 갑돌이는 쓰러졌습니다. 형틀에서 당한 매질의 상처가 덧나 온몸에 열이 올랐고 귀양길 중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집도 땅도 잃고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권복래 집안의 노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죽인 집안의 노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죽으면서 단 한 가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은 귀양길을 따라온 아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에 귀를 대고 그 마지막 말을 들었으며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임종 전에 자식에게 전하였고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내 후손들이 저 집안의 피와 기운을 빨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빼앗긴 것들이 모두 내 자손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 내 자손 중 한 사람이 그 집안의 며느리에게 기운을 받아들이게 할 물건을 건네야 한다. 그 물건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붉은 실 나무 조각이다.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복래가 윤씨 마님에게 건넨 그 작은 주머니 속의 붉은 실 나무 조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갑돌이의 자손들, 즉 칠성과 그 조상들은 그 물건을 숨기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래가 그것을 써야 할 때를 알아보고 썼던 것입니다. 맹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래가 건네준 그 주머니를 받아들던 자신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받아들었던 그 순간이 이제야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맹파는 굿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굿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기운을 되찾기 위한 굿, 태몽의 본래 주인에게 그 기운을 돌려놓는 굿이었습니다. 맹파는 그것을 기왕굿이라 불렀습니다. 준비가 오래 걸렸습니다. 맹파는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준비하였고 그동안 권 진사댁에서는 굿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와야 하였습니다. 그 목록은 기이한 것들이었습니다. 세민이 태어났을 때 처음 입혔던 베네쩌고리, 윤씨 마님이 첫 태동을 느낀 날 먹었던 밥그릇, 맹파가 직접 캐야 한다는 이름 모를 나무뿌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담 넘어 개똥이가 태어났을 때의 베네쩌고리였습니다. 마지막 것이 문제였습니다. 개똥이의 베네쩌고리를 칠성집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칠성과 복례에게는 그 목적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권 진사댁에서는 밤중에 노비 하나를 시켜 칠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오래된 옷 보따리를 뒤지게 하였습니다. 노비가 돌아온 것은 새벽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헌 무명 조각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맹파는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다. 굿은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자정에 시작되었습니다. 권 진사댁 후원 한가운데에 멍석이 깔리고 그 위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흰 떡, 붉은 대추, 푸른 솔가지, 그리고 한가운데 세민의 베네쩌고리와 개똥이의 베네쩌고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맹파는 굿을 시작하기 전에 길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낮고 규칙적이었으나 들을수록 섬뜩하였습니다. 사람의 귀로 잘 들리지 않는 낮은 음역에서 진동하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훗날 전하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맹파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던 맹파의 몸이 갑자기 뻣뻣해지더니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맹파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소리가 맹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굵고 위험 있는 노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권복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권 진사의 낯빛이 회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권복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0년도 넘은 인물이었습니다. 맹파의 입을 빌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상덕아, 내 이름이 상덕이지. 나는 내 증조할아버지다. 저승에서 이 일을 지켜보다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왔다. 권 진사 권상덕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으나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내 놈들이 100년 전에 저지른 짓을 기억하느냐? 내가 그 집안 사람을 죽였다. 억울하게 죽였다. 그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절대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갑돌이가 죽을 때 남긴 저주를 우리 집안이 저승에서 막으려 하였으나 이미 그 물건이 며느리의 손으로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기울었다. 하늘의 이치가 그것을 허락하였으니 억지로 되돌리려 한들 소용이 없다. 윤씨 마님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상 어르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억지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인정이다. 그 집 아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돌려주어라. 가르침을 주어라. 그리고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고 덕으로 풀어라. 그렇게 하면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맹파의 몸이 다시 축 늘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달려가 부축하였습니다. 맹파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굿판의 마지막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맹파는 깨어나서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베넷 저고리를 나란히 잡고 촛불로 태워라. 동시에 태워야 한다. 연기가 한 곳으로 모이면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다. 연기가 갈라지면 기운이 이미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권 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베넷 저고리를 하나씩 잡았습니다. 촛불이 헝겊에 닿았습니다. 두 저고리가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각자의 방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잠깐 두 줄기 연기가 하나로 만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바람이 와서 두 줄기 연기를 다시 갈라놓았습니다. 연기는 결국 두 방향으로 나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맹파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굳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두 집 다 화를 당할 것이다. 맹파가 떠나고 난 뒤 권 진사 댁에는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세미는 여전히 글을 배우지 않으려 하였고 집안 식구들은 그것을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훈장을 억지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진사는 무거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권복래의 말, 즉 저승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아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돌려주어라. 가르침을 주어라. 권 진사는 담 너머로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개똥이가 칠성의 손에 이끌려 사랑채 앞에 섰을 때 권 진사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정식으로 서당에 보내고 최고의 훈장 밑에서 배우도록 하겠다. 드는 비용은 내가 모두 될 것이다.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권 진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이 권 진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노비의 자식인데 서당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권 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방도를 찾겠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권 진사가 새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갑준이라 하였습니다. 갑은 갑돌이의 성을 살린 것이었고 준은 준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권 진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사과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준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자제들이 노비 출신 아이와 함께 앉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갑준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서당 안의 누구보다 글을 잘 읽고 빠르게 외우는 것이 드러나자 아이들은 차츰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준이 18이 되던 해봄, 과거 초시가 있었습니다. 권 진사는 갑준에게 시험에 응시해 보라고 권하였습니다. 갑준의 신분이 노비인 것이 문제였습니다만 권 진사가 칠성의 신분을 정리해주고 갑준이 양민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권 진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집안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과거 시험장에서 갑준은 조용히 앉아 답안지를 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새기던 그 손이 이제 하얀 종이 위에 힘차고 또렷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초시에서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고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양민으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초시 장원이라니. 소식을 들은 칠성은 밭 한복판에 쭈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복례는 그런 칠성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울었는지,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한 맺힌 눈물인지 아마 그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갑준이 과거에 급제한 이듬해 권 진사 댁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권 진사가 오랫동안 빌려온 빚이 한꺼번에 불거졌고 집안의 논밭 일부를 팔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민이 술을 마시고 남의 집 담을 넘다가 관가에 붙잡히는 사건까지 겹쳐 집안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갑준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과거 복시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준은 소식을 듣자마자 권 진사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권 진사 내외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빛이 어두웠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갑준이 대문을 들어서는 것을 보고 권 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준은 권 진사 앞에 깍듯이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세민 형의 일도 제가 아는 관리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권 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준아, 내가 어찌 이러느냐? 나는 내 집안에 빚진 사람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갑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 진사는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한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갑준아. 이날을 경계로 권씨 가문과 갑씨 후손 사이의 100년 묵은 원한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맹파가 말하였던 하늘의 이치대로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풀리는 것임을 두 집안이 함께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갑준이 과거에 급제하고 권 진사댁을 일으켜 세운 그 무렵 세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민은 20살이 넘어서도 글 한 줄 제대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관가에 붙잡혔다 풀려난 이후로도 행실이 나아지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권 진사댁 망나니로 통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노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도 눈빛이 항상 흐리멍덩하여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권 진사는 세민에게 고을 안에 작은 논밭 하나를 맡겨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형편에 더 이상 세민의 뒷바라지를 할 여력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세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임을 권 진사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민이 그 논밭을 맡고 나서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농사일을 시작하자 세민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쥔 호미가 어느새 능숙하게 움직였고 씨앗을 심는 간격이 딱 맞았으며 물꼬를 트는 방향도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농부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저 양반 자식이 농사를 처음 짓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손놀림이 수십 년 묵은 농군 같았고 세민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 이상하게 편안하였고 해질 무렵 논두렁에 앉아 땀을 식힐 때의 그 고요함이 생전 처음 느끼는 안도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민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던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고을의 논밭이 모두 타들어가는 흉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미리 저축해둔 양식이라도 있었지만 세미는 그동안 번 것을 술과 노름으로 모두 날려버린 터라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이어졌고 세미는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결국 세미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고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민이 지난날 노비들을 때리고 욕하던 것, 남의 집 담을 넘고 행패를 부리던 것을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외면하는 눈길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세민 앞에 나타난 사람이 갑준이었습니다. 갑준은 이미 그 고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고 흉년에 고을 곳곳을 돌며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세민을 알아본 갑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민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도 채 되지 않았건만 이마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 아래는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냥 지쳐버린 한 인간만이 서 있었습니다. 갑주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곡식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미는 그 자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빈길 한복판에서 세미는 그 자루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무슨 감정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세민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말만 전해질 뿐입니다. 세민은 그 뒤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 밥을 먹고 잠드는 삶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것도 누군가 그를 기억해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논두렁 세민이라 불렀습니다. 양반집 자식이 논두렁에서 늙어가는 꼴을 보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세민이 세상을 떠난 것은 40이 갓 넘었을 때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직후 논두렁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신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지쳐있던 사람이 드디어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발견한 것은 이튿날 아침 밭에 나오던 이웃 노인이었습니다. 세민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하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갑준이 관을 만드는 비용을 댔습니다. 권 진사는 이미 그보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고 윤씨 마님은 아들보다 오래 살아 그 장례를 직접 치러야 하였습니다. 아들의 관을 내려다보는 윤씨 마님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평생 황금용을 품었다고 믿었던 그 자식이 흙을 만지다 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세민이 묻힌 자리 옆에 이듬해 봄, 이름 모를 들꽃이 무더기로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 꽃은 논두렁에서만 피는 종류였습니다. 양반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끝내 논두렁으로 돌아간 세민에게 하늘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합니다. 타고난 기질, 타고난 재능은 어떤 옷을 입혀놓아도 결국 드러나고야 만다고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황금용이 나타나는 화려한 태몽을 꾸었어도 그 기운이 진정으로 깃든 곳에 가야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더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상이 남긴 업보였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억울함,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가 후손의 운명까지 뒤흔든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 진사가 마지막에 보여준 것처럼 업보는 업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내어주고 덕으로 대하는 순간 그 사슬은 비로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준이 권 진사댁을 살려준 것은 감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두 집안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조상의 업보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달빛설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달빛설아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